하나씩 떨어지는 별무리. 그때 5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쪽 성문으로 나아간 주동은 사진, 노지심 등과 함께 탕진로를 지나 채시문 밖 넓은 들판에 이르러 있었다. 그 동쪽 길은 강물을 따라 뻗었는데 시골집과 주막집들이 수없이 들어있는 번화한 거리였으며 눈앞에는 평야도 펼쳐져 있었다. 진세를 버리고 나자 노지심이 먼저 철 선장을 들고 성문 앞으로 나아가 욕설을 퍼부어대며 싸움을 걸었다. 등왕각은 즉시 태자궁으로 가서 방천정에게 아뢰었다. 전하, 소승이 성 밖으로 나아가 노지심과 겨룰 것인즉 전하께서는 부디 채시문 위에 오르시어 소승이 싸우는 모습을 보아주십시오. 방천정이 그 말에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오랜만에 시원한 모습을 보게 되었구나. 내 기꺼이 성문 위에 올라 그대가 싸우는 모습을 볼 것이니라. 방천정은 즉시 원수 석보를 비롯한 8장수와 더불어 채시문 위로 올라갔다. 이윽고 성문이 열리고 적교가 내려지자 등원각이 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갔다. 그의 모습을 본 노지심이 선장을 휘두르면서 달려나갔다. 두 사람이 불꽃을 일으키며 싸운 지 50여 합이 지났으나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았다. 성문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방천정이 감탄했다. 내 일찍이 양산박에 화화상 노지심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과연 이름만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었구나. 저렇게 오래 싸우고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저런 적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석보도 감탄하며 그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북관문 쪽에서 급보가 날라왔다. 송나라 군사가 북관문 쪽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방천정이 석보에게 명했다. 그대는 어서 북관문 쪽으로 가서 적을 막도록 하라. 이에 석보는 황급히 북관문 쪽으로 달려갔다. 노지심과 등원각은 이미 60합을 넘기고 있었으나 아직껏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초조히 바라보던 무송은 혹시 노지심이 실수라도 할까봐 두자루 궤도를 뽑아들고 뛰쳐나갔다. 이에 등원각은 한꺼번에 두 사람을 당해낼 수 없어 말머리를 돌렸다. 무송이 기회를 놓칠세라 힘껏 그 뒤를 쫓았다. 그때 갑자기 성문 안으로부터 한 장수가 달려나왔다. 그는 바로 방천정의 수하 장수인 폐응기였다. 폐응기는 적교 위에서 무송과 맞닥뜨리자마자 다짜고짜 장창으로 무송의 심장을 찔러 들어왔으나 무송은 몸을 슬쩍 피했다. 그 바람에 폐응기의 몸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말 아래로 굴러떨어지자 무송은 궤도로 그의 목을 내리쳤다. 폐응기의 목을 뺀 무송이 노지심과 함께 돌아가자 방천정은 황급히 군사를 거두어 들인 다음 적교를 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았다. 이에 주동도 군사를 심리 밖으로 물려서 영체를 세우는 한편 송강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무송이 적장의 목을 벤 일을 알렸다. 그날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북관문으로 나아가 싸움을 걸었다. 성문이 열리고 적교가 내려지자 석보가 벽풍도를 휘두르며 말을 달려 나왔다. 관승은 나는 듯이 말을 박차며 달려나갔다. 관승과 석보가 싸움을 벌인 지 20여 합에 이르렀을 때 문득 석보가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났다. 그러나 관승은 어쩐 일인지 그의 뒤를 쫓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 본진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적장의 칼솜씨가 결코 저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달아나는 데는 반드시 어떤 흉계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송강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만약 아우가 뒤쫓았더라면 분명히 속임수에 말려들었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는 군사를 거두어서 본진으로 돌아왔다. 한편 노준이는 덕청현을 향해 말을 달렸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본구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쳐오는 적장 사행방과 마주치게 되었다. 노준이가 군사를 내몰아 그들을 덮쳐 크게 무찌르니 사행방은 물속에 떨어져 죽었으며
패잔병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호연작은 사행방을 뒤쫓다 뜻밖의 노선봉을 만나게 되자 물었다. 형님께서 이곳까지 웬일이십니까? 송공명 형님의 명을 받아 자네를 도우러 온 것일세. 노준이와 호연작은 군사를 한데 합쳐 송강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양쪽의 군사가 모두 한데 모이자 송강은 장초투사와 종참모에게 파발을 보내 그동안의 일을 알리는 한편 선주, 호주, 독성관의 통제관을 보내 다스려 줄 것을 정했다. 그런데 송강은 호연작의 휘하에 내횡과 공황이 보이지 않음을 알자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러자 비로소 호연작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뇌행은 적장 사행방과 더불어 덕청현 남문 밖에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황은 적장 황해와 더불어 싸움을 벌이던 중 그가 산 골짜기로 달아나자 뒤쫓다가 그만 속임수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강은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탄식했다. 내 기필코 황주성을 빼앗은 후에 강국기 스님 등을 청해다가 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겠소. 다음 날 아침 오용과 더불어 계책을 정하고 난 송강은 항주성을 치기 위해 다시 군사를 나누었다. 군사를 배치하고 난 송강은 대군을 이끌고 곧장 북관문 쪽으로 가서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성 위에서 북소리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성문이 열리고 적교가 내려지며 적장 석보가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이에 송강의 진영에서는 원래 성미가 급한 급선봉 sak초가 아무 말도 없이 바람처럼 달려나가 대뜸 도끼를 들어서 석보를 내리찍었다. 순식간에 기습을 당한 석보는 가까스로 몸을 피하면서 칼을 들어 막았다. 다음 순간 석보가 칼날로 힘껏 베자 sak초가 몸을 피하면서 또다시 도끼를 내리쳤다. 그러나 석보가 재빨리 그것을 피했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몸을 비벼대면서 맹렬히 콧김을 내뿜으며 싸우기를 10여 합이 되자 석보가 짐짓 헛손질을 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가 달아나자 기회를 놓칠세라 sak초가 그 뒤를 바싹 따라붙었다. 그 광경을 본 관승이 황급히 소리쳤다. 위험하다. 뒤쫓지 말라. 그러나 관승의 외침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sak초는 석보가 던진 유성추의 얼굴을 맞아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등비가 말을 달려 구하러 나갔으나 등비는 미처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석보의 칼날에 두동강이나 버렸다. 그 기회를 틈타 성 안에서 보관국사 등왕각이 사나운 장수들을 이끌고 달려나왔다. 송강의 군사들은 두 장수가 꺾인 데다 기세가 오른 적장들을 당해내지 못해 크게 패한 채 북쪽으로 달아났다. 마침 간산문을 치기로 한 화영과 진명 등이 옆에서 뛰쳐나와 돕는 바람에 송강은 아무 일 없이 영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오용이 슬픔을 달래며 송강에게 말했다. 성 안에 저토록 무서운 장수가 있으니 꾀로서 쳐야지 힘으로만 싸워서는 안 됩니다. 각 성문을 치고 있는 장줄들에게 미리 계책을 알려준 뒤 다시 북관문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서는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는 척하며 멀리 성 밖으로 꿰어낸 다음 포 소리를 신호로 삼아 일제히 각 성문에서 밀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어느 쪽이든 먼저 성 안에 들어간 쪽이 불을 지르라 하십시오. 그러면 놈들은 어지러워져 서로 돌볼 틈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용이 그렇게 계책을 내자 송강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의 명을 받든 관승은 많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북관문 앞으로 나아가 싸움을 도두었다. 그러자 북소리가 울리더니 성문이 열리면서 적교가 내려지고 석보가 말을 달려 나왔다. 그 뒤엔 수많은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뒤따르고 있었다. 관승이 청룡도를 휘두르며 덤벼들자 석보가 그를 맞아 싸웠다. 그렇게 10여 합쯤 싸우고 났을 때 관승은 짐짓 패한 척하면서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석보가
단번에 관승을 사로잡을 기세로 군사를 휘몰아서 그 뒤를 쫓았다. 석보가 관승을 뒤쫓으며 성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능진이 포를 쏘아 신호를 보냈다. 포성이 울려 퍼지자 송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밀고 들어갔다. 그때 부선봉 노준이는 임충 등과 더불어 군사를 이끌고 후조문을 쳤다. 성문 앞에 달려가서 바라보니 어찌 된 일인지 성문이 활짝 열려 있는 데다 적교마저 내려져 있었다. 그걸 본 유당은 뛸 듯이 기뻐했다. 천지신명이 돕는구나. 이런 기회에 으뜸 가는 공을 세우지 않고 어느 때를 기다리라는 말인가. 유당은 그렇게 생각하며 한자루 칼을 뽑아들고 득달같이 말을 달려 적교를 건넌 다음 성문 안으로 곧장 밀고 들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문이 그의 머리 위에서 떨어져 내렸다. 미리 성 위에 숨어 있던 적병들이 성 안으로 달려오는 유당을 보고 도끼로 밧줄을 찍어 성문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에 유당은 말과 함께 성문 밑에 깔려 죽고 말았다. 본래 항주성은 옛 전왕이 도읍을 세울 때 쌓은 성으로 성문이 세 겹으로 되어 있었다. 관문 밖의 첫 번째 문은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게 되어 있으며 가운데의 두 번째 문은 양옆으로 여닫게 되어 있었고 관문 안의 세 번째 문은 한 겹의 책문으로 되어 있었다. 유당이 깔려 죽는 것을 본 임충과 호연작은 즉시 군사를 물려 노준이에게 유당의 죽음을 알렸다. 사정은 다른 성문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모두 세 겹으로 된 성문을 굳게 내리고 있으니 그 어느 쪽에서도 성문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모두 군사를 거두어 물러난 다음 송강의 진영에 이 사실을 알렸다. 송강은 유당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또다시 목 놓아 울었다. 송강이 원수 갚을 일에 마음이 급해져 있는 것을 본 흑선풍 이규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형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 아우가 포, 항충, 이곤과 함께 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 석보란 놈을 잡아오겠습니다. 그 자는 용맹이 뛰어난 장수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를 사로잡겠다는 것이냐? 날 믿지 못하겠수? 만일 우리가 내일 그놈을 잡지 못하면 다시는 형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작정이오. 어쨌든 조심하도록 해라. 결코 그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송강 앞을 물러나온 이규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큰 그릇에 술을 따르고 큰 쟁반에 삶은 고기를 준비하여 포, 항충, 이곤을 불렀다. 그는 그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말했다. 우리 네 사람은 언제나 함께 싸워왔네. 내가 오늘 송강형님 앞에서 석보란 놈을 사로잡아 오겠다고 큰 소리치고 왔네. 그러니 자네들도 힘을 다해 나를 도와줘야겠네. 그들은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고기를 씹으면서 내일 치를 싸움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다음 날 아침 이규는 포, 항충 이곤과 더불어 술과 밥을 배불리 먹고 각기 병장기를 갖춘 다음 송강에게 가서 말했다. 형님, 오늘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잘 보아주시구랴. 그들에게서 코를 찌를 듯한 술냄새가 풍기자 송강이 타이르듯 말했다. 보아하니 모두 술에 취했구나. 너희 네 사람은 어찌 목숨을 한낱 놀이개로 여기느냐. 이규가 그 말에 소리쳤다. 형님, 제발 좀 우리를 얕보지 마시구랴. 눈 깜짝할 사이에 너끈히 해치우고 말 테니 두고 보슈. 제발 네 말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송강은 그렇게 말하고는 북관문을 치기 위해 말 위에 뛰어올랐다. 그때 성 위에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성문이 열리고 적교가 내려지며 적장 석보가 한 마리 과항말을 탄 채 벽풍도를 휘두르며 달려나왔다. 그의 뒤쪽에서는 두 장수가 호위하고 있었는데 한쪽은 우치요 또 한쪽은 연명이었다. 그러자 이미 옆에서 들떠있던 이규가 벼락같이 소리치고는 도끼를 휘두르면서 달려나갔다. 포, 항충, 이곤이 즉각 그 뒤를 따랐다.
석보가 벽풍도를 치켜들고 내려치려는 찰나 그 앞으로 달려든 이규가 벽풍도와 맞부딪히지 않고 몸을 숙여 곧장 그가 탄 말의 앞발굽을 도끼로 내리찍었다. 그러나 석보는 여느 장수들과는 달리 몸이 재빠른 장수였다. 그는 말이 고꾸라지기 전에 미리 사뿐히 뛰어내려 뒤따르던 마군들 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는 사이 포옥은 한 칼에 연명을 베어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항충과 이고는 계속 방패에 꽂힌 비도를 뽑아서 던지는데 마치 은빛 물고기가 어지러이 뛰는 듯 은빛 잎사귀가 공중에서 엇갈리는 듯 했다. 송강이 기회를 놓칠세라 마군을 휘몰아서 성문 쪽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러자 성문 위에서 적병들이 통나무와 돌멩이들을 쏟아부었다. 이에 송강이 혹시 실수가 있을까 염려하여 급히 군사를 물리는데 포욱이 어느새 성문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송강이 외쳤다. 위험하다. 어서 돌아오라.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성문 안에 몸을 숨겼던 석보가 문득 모습을 드러내면서 벽풍도로 포욱을 한 칼에 베어버렸던 것이다. 순간 포욱의 몸뚱이가 두동강이 나자 항충과 이고는 황급히 이규를 말려 본진으로 돌아왔다. 이번 싸움에서도 포욱을 잃게 되자 본진으로 후퇴한 송강은 목 놓아 통곡했다. 그들이 슬픔에 잠겨 어두운 얼굴로 있는데 혜진과 해보가 돌아와 정탐 나갔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그들은 성의 남쪽 20리 밖까지 정탐을 나갔었는데 그곳은 범촌이라는 마을로서 강가에 수십 척의 배가 있었다. 그들이 어떤 배인가 알아보니 그 배들은 부양현 원평사의 해량선, 즉 세금으로 거둔 양곡을 운반하는 배였다. 이에 두 사람이 원평사를 찾아내어 대뜸 칼을 뽑아 들고 소리쳤다. 괘씸한 놈, 단칼에 목을 베고 말리라. 혜진과 해보가 꾸짖자 원평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늙은이는 원래 송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박랍의 무리가 세금을 거두어 들이도록 하고는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목을 베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늙은이도 하는 수 없이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니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배들을 대게 했느냐? 얼마 전 방천정이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쌀 5만 석을 세금으로 걷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것이 죽지 못해 그 명령에 따라 우선 쌀 5천석을 거두었기에 갖다 바치러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송 선봉께서 대군을 이끌고 와 성을 에워싼 까닭에 감히 성 안으로 들지도 못하고 이곳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혜진과 해보가 그 말을 듣고 원평사에게 다짐을 주었다. 알겠다. 그렇다면 꼼짝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우리가 송강형님께 가서 아랜 다음 다시 오리라. 이에 혜진과 해보는 나는 듯이 달려 고정산 본체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난 오용이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형님께서는 우선 장수들을 사공으로 꾸미고 여장부들을 그 아내로 꾸민 다음 배를 몰고 성 안으로 들어가 연주포를 울리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성 안에서 연주포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계책대로 호응하면 성을 깨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송강이 오용의 말을 받아들여 명을 내렸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해량선은 차례로 물 위를 미끄러져 갔다. 각 성문을 치기로 되어 있는 송나라 군사들은 성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염탐꾼을 통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살피기로 했다. 이윽고 원병사가 배를 성 가까운 강 언덕에 대고는 성문을 향해 다가갔다. 혜진과 해보는 몇몇 뱃사람과 함께 바짝 그 뒤를 따랐다. 성문 앞에 이르자 성루 위의 군사가 굽어보며 물었다. 웬 놈들이냐? 세량 5천석을 실어 왔습니다. 어서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원병사가 그렇게 대답하자 성루 위의 군사가 살펴보니 과연 사실인 것 같았다.
그들은 즉시 태자궁의 방천정에게 그 일을 알렸다. 방천정은 크게 기뻐하면서 수하장수 오치에게 명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세량이 이르렀구나. 지금 즉시 성문을 열고 나아가 해량선들을 점검한 후에 알리도록 하라. 이에 오치가 성 밖에 나아가 해량선들을 점검하니 모두 곡식을 실은 배가 틀림없었다. 이에 방천정은 6장수로 하여금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성의 동북쪽을 방비토록 하는 한편 원평사로 하여금 싣고 온 양곡을 성 안으로 들이게 했다. 그리하여 뱃사람들로 꾸민 송나라 장수와 군사는 차례차례 양곡을 실어 나르는 뱃사공들 속에 섞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양곡 운반이 끝나고 나자 동북쪽을 지키던 장수들도 뱃사공들과 함께 모두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각 성문의 송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성곽을 에워싸는 한편 성곽으로부터 두서너 마장쯤 떨어진 곳에서 진을 벌였다. 그날 밤이었다.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자 능지는 포를 쏘아 신호를 보냈다. 밤하늘을 찢듯 포성이 울리기 시작하자 나머지 장수들은 일제히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성안 곳곳에 불을 질렀다. 태자궁 안에 있던 방천정이 크게 놀라 황급히 무장을 갖추고 말 위에 뛰어 올랐을 때는 이미 성 안의 군사들이 모두 무기를 버리고 달아난 후였다. 송나라 군사들은 각기 공을 세우기 위해 앞다투어 성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밤중에 성 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전이 벌어졌는데 다만 남쪽 성문만은 에워싸지 않고 비워둔 탓에 반군의 패잔병들이 모두 그곳을 통해 성을 빠져나갔다. 방천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말 위에 뛰어오른 그가 바라본즉 자신을 호위할 장수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어쩔 수 없이 몇몇 패잔병을 거느린 채 남쪽 성문으로 도망쳤다. 그가 황급히 말을 달려 오은산 밑에 이르렀을 때 문득 강물 속에서 웬 사내 하나가 솟아나왔다. 사내는 벌거숭이 알몸이었으며 입에는 시퍼런 비수 한 자루가 물려 있었다. 사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언덕 위로 뛰어오르는데 그 몰골이 하도 흉악한지라 방천정은 가슴이 섬뜩했다. 얼굴이 새파래진 방천정이 연신 채찍질을 해대면서 달아나려고 발버둥쳤다. 그러나 그가 탄 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내는 그런 방천정을 말 위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그의 심장을 찌른 후 목을 잘랐다. 이윽고 방천정의 말에 올라탄 사내는 한 손에 방천정의 목을 치켜들고 항주성을 향해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 사내는 장횡이었다. 그때 송강의 군사는 이미 항주성을 완전히 떨어뜨린 후였다. 송강은 방천정이 머물던 태자궁을 원수부로 삼고 그곳에 있었다. 그때 말 위에서 뛰어내린 장횡은 곧바로 송강의 앞에 나아가 방천정의 목을 받친 후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송강이 황망히 그를 붙들어 일으키며 물었다. 아우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완소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장횡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형님, 저는 장횡이 아닙니다. 아우가 장횡이 아니라니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형님, 저는 장순입니다. 용근문 및 물속에서 화살에 맞아 죽은 후 한 점 원혼이 되어 물속을 떠돌아 다녔는데 서호의 진택용왕께서 감동하시어 저를 금화태보에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및 용궁에 있으면서 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 형제가 이곳 항주성을 칠 때 저는 역적 방천정에게 달라붙어서 그자와 함께 남쪽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달리던 중 강물 속에 있는 장횡 형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의 몸을 빌어 언덕 위로 뛰어오른 후 그자를 죽이고 목을 베어온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난 그는 갑자기 땅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송강이 몸소 부축해 일으키자 그때 비로소 눈을 뜬 장횡이 물었다. 아니, 제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제가
혹시 저승에 와서 형님을 뵙는 건 아닙니까? 그 말에 송강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말했다. 아닐세. 이곳은 틀림없는 이승이네. 아우는 어서 정신을 차리게. 형님, 어찌 된 일입니까? 이에 송강은 그의 동생 장순의 영혼이 그의 몸을 빌어서 방천정을 죽인 후 목을 베어 가지고 온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장횡은 아우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울부짖다가 훈절하고 말았다. 송강은 여러 싸움에서 크게 이겼으나 조금도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장강을 건넌 이후 수많은 형제들과 군사를 잃은 까닭이었다. 송강이 슬픔을 달래고자 오용에게 말했다. 이 송강이 박복하여 그동안 많은 형제를 잃었으니 이번에 특별히 정자사로 가서 죽은 장수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제를 올리고자 하오. 그리하여 송강은 정자사에 수륙도장을 차리고 나서 이래 동안 제를 올렸다. 또한 방천정이 머물던 궁의 모든 금물들을 부수어 버린 다음 창고 안의 금은 보화를 몽땅 털어서 여러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향주성 안의 백성들은 이전처럼 평온을 되찾자 모두들 잔치를 벌여 경축했다. 송강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매일 오용과 더불어 다시 목주 일을 의논했다. 세월은 마치 나르는 화살과 같아 어느덧 10여일이 훌쩍 지나갔다. 송강이 오용, 노준이 등과 더불어 앞일을 의논하는데 문득 수하의 군졸이 들어와서 알렸다. 장초토사로부터 사자가 왔습니다. 송강은 공문을 읽은 후 사자에게 회문을 지어준 다음 장초토사에게 돌려보내고 나서 노준이와 오용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역적의 소굴인 청계연으로 가려면 두 갈래의 길이 있소. 하나는 목주성으로 가서 강을 따라 곧장 나아가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흡주성으로 가서 옥령관 샛길로 나아가는 방향이 곧 그것이오. 그러니 여기서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나아가는 것이 좋겠소. 노선봉은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시오? 이 아우는 오직 형님의 지엄한 명에 따를 뿐입니다. 어찌 감히 제 마음대로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비를 뽑아서 하늘의 명에 따르도록 합시다. 송강은 이렇게 말하고 군사를 두 대로 나눈 후 제비를 만들었다. 이어 노준이와 더불어 향을 살라 기도한 다음 각기 한 개씩을 뽑으니 송강은 목주성 쪽으로 정해졌고 노준이는 흡주성 쪽으로 정해졌다. 각기 길이 정해지자 송강이 노준이에게 당부했다. 역적 박랍의 소굴은 청계현 방원동 안에 있어. 아우는 흡주성을 빼앗는 즉시 군사를 머물게 한 다음 내게 알려주오. 그리하여 날짜를 정한 후 일제히 두 갈래로 쳐들어가서 역적의 소굴을 쳐 부숩시다. 그 무렵 시진과 연청은 어느덧 목주 땅 경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수주성의 취리정에서 송강과 작별한 다음 해엄현에 이르러 다시 물가로 나아갔다. 이어 배를 타고 월주 땅을 지나 제기현에 와서 어포를 건너 그곳에 이르른 것이었다. 그들이 관문 앞에 이르자 수문장이 앞을 가로막고 물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시진이 수문장을 바라보며 점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중원의 한 선비로서 능히 천문지리에 밝고 음양오행은 물론이요 육갑, 풍운에 능하고 구류삼교에 통했소. 아득한 강남 땅에 천자의 서기가 서려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종과 함께 예까지 왔소. 그러니 어서 나를 궁궐로 안내하오. 수문장은 시진의 태도가 당당할 뿐만 아니라 하는 말이 속되지 않고 기품이 있어 보여 그의 이름을 물었다. 선비의 조남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가인이요. 천자, 즉 박랍을 뵙고 하늘의 운세를 말씀드리러 왔을 뿐 다른 뜻은 없소. 그리고 함께 온 여기 두 사람 역시 이 나라를 받들고자 온 것일 뿐 딴 뜻은 없소이다. 이에 수문장은
즉시 목주성에 사람을 보내 이 일을 알리게 했다. 시진과 연청은 목주성으로 안내되어 우승상 조사원과 만나게 되었다. 각기 인사를 마치고 난 그들은 시진의 풍모와 언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승상 조사원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첨서환일로 하여금 시진과 연청을 청계연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청계연으로 안내된 시진과 연청은 우선 좌승상 누민중을 만나게 되었다. 이에 시진의 활달한 변론과 의젓한 풍모를 보게 된 누민중은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이 누민중이 오늘날 비로소 훌륭한 선비를 만났구려. 그는 본래 그곳 청계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자로서 약간의 글줄을 읽었으나 학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시진의 학식과 언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시진을 후히 대접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누민중은 시진과 연청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다. 조회가 열리자 박랍이 전상에 오르고 안쪽으로는 왕비와 내시, 궁녀들이 늘어섰으며 어전 밖에는 문무백관과 장수, 시위병과 시종들이 늘어섰다. 그러자 좌승상 누민중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중원은 본래 공자의 고향인데 그곳에서 가인이란 선비가 찾아와 전하를 뵙고자 청합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어진 선비로서 지혜와 용맹이 있을 뿐 아니라 능히 천문지리를 알며 육가 풍운에 능하고 음양오행은 물론 구류삼교와 제자백가에 두루 통했습니다. 그가 강남 땅에 천자의 서기가 서려 있음을 보고 찾아와 천자를 뵙고자 합니다. 박랍이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조문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서 들라 하여라. 이에 신하가 시진을 인도하여 궁궐에 들였다. 박랍은 시진의 풍채가 비범해 보이는지라 말을 듣기도 전에 마음에 들어 물었다. 선비는 아득한 강남 땅에 천자의 서기가 서려 있음을 보고 예까지 왔다고 했는데 그래, 그 서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홀로 학업을 닦아 선현들의 비결을 배우고 조상들의 현무한 글을 조금 깨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밤중에 천문을 보니 재성이 곧바로 동호 쪽을 밝게 비추는지라 천리를 멀다 않고 그 기운을 따라 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의 용안을 배우니 용과 봉을 품은 풍채이시며 해와 같은 기상이시니 그 오색찬란한 기운이 바로 전하에게서 뻗어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시진은 다시 일어나서 절을 2번 올렸다. 그 말에 박랍은 더없이 흡족한 마음이 되어 시진을 자기 사람으로 여기고 앞일을 물었다. 나는 일찍이 왕업을 세우고 동남지방을 차지했으나 요즘 들어 송강의 무리에게 차례로 여러 고을을 빼앗겼다. 그들이 장차 이곳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전하, 동남지방은 전하께서 왕업을 세우신 이래 힘써 싸워 얻으신 땅이었습니다. 송강의 무리에게 몇몇 고을을 빼앗겼으나 하늘의 뜻이 전하께 있으니 오래지 않아 강남 땅은 물론이요 중원까지 폐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시진이 그렇게 말하자 박랍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진을 비단 방석에 앉게 하고 잔치를 열어 대접하며 그 자리에서 중서실랑에 봉하는 한편 그날부터 자신의 곁에서 시중을 들도록 했다. 이에 시진은 날마다 그에게 달콤한 말로 아첨을 일삼으며 박랍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진은 박랍은 물론 궁중의 대소관원들을 대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반달도 채 지나지 않아 궁궐 안의 관료들은 모두 시진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랍은 좌승상 누민중을 불러서 물었다. 내가 가인을 사위로 삼고 싶은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가 보기에 가인은 부마의 자질이 충분합니다. 누민중은
자기가 데려온 시진이 부마가 될 지경에 이르자 속으로 몹시 기뻐하며 대답했다. 이에 박납은 자신의 딸 금지공주를 시진에게 시집 보냄으로써 그를 부마로 삼은 다음 주작도위에 벼슬을 내렸다. 한편 연청은 그 자신을 운벽인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운봉이라고 불렀다. 부마가 된 시진은 더욱 처신하기가 편했다. 그는 마음대로 궁전을 드나들면서 기밀을 탐지할 수 있었다. 더욱이 박납은 군사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불러 의논했다. 박납이 군사 일을 물을 때마다 시진은 좋은 말로 그를 안심시켰다. 하늘의 뜻이 전하에게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잠시 강성이 침범했기 때문에 송강의 무리가 날뛰고 있으나 머지않아 평정될 것입니다. 송강 밑으로 장수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면 폐하께서는 다시 제업을 일으키시어 중원을 차지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밤하늘의 천문을 보니 폐하의 수하에 비록 수십 명의 장성이 있으나 모두 다 바른 기운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머지않아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대신하여 28수의 별들이 와서 전하를 도울 것이며 송강의 휘하에서도 10여 명의 장수가 항복해 올 것이니 그들 또한 28수에 속한 별들로서 모두 다 전하를 도와 중원을 차지할 장수들입니다. 그러자 박납은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목주성 쪽을 막기로 한 송강은 이미 대군을 이끌고 칠리만에 이르러 수륙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 그곳은 곧 부양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때 부양현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회잔병을 이끌고 달아난 보광국사 등원각과 원수 석보 및 왕전, 조종, 온극양 등이었다. 그들이 부양현 위에서 내려다보니 송강이 대군을 이끌고 와 산 밑에서 진세를 펼치고 있었다. 송강이 채찍을 흔들자 송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부양산 위로 쳐들어갔다. 석보의 군사들은 물러나 진을 세울 수 없게 되자 곧장 동려현 경계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송강은 밤새도록 밀고 들어가 백봉령을 넘은 후 영체를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대군을 이끌어 수륙으로 나아간 송강은 곧바로 오룡룡 아래로 밀고 갔다. 오룡령만 지나면 그곳이 곧 목주 땅이었다. 오룡령은 장강을 앞두고 있어 산은 높고 물은 급한데 위에는 튼튼한 관문이 있었고 아래에는 전선이 늘어서 있는 요해지였다. 그때 보광국사 등원각은 모든 장수들과 더불어 오룡룡 위 요소요소에 군사를 배치하고 있었다. 송강은 완소이, 맹강, 동위, 동맹을 불러 전선 절반을 물가를 끌고 와 대기하고 완소이로 하여금 오룡룡으로 가는 물길을 알아보게 했다. 아우들은 지금 곧 전선을 이끌고 물길로 진격하라. 이에 네 사람은 수군 1천여 명을 각기 100여 척의 전선에 나누어 태운 후 그들과 더불어 오룡룡으로 갔다. 본래 오룡룡 아래에는 산을 등진 채 박납의 수체가 있었으며 500여 척의 전선과 5천여 명의 수군이 있었는데 절강의 4마리 용이라 불리는 4명의 사나운 수군 장수가 그곳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날 완소이 맹강 등이 거느린 전선들이 올 것을 미리 탐지한 적군의 수체에서는 50여 개의 뗏목을 준비해 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뗏목은 모두 커다란 소나무와 전나무 따위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서 유황, 영초 등 불을 지를 것들이 실려 있었으며 그 위에 마른 풀더미가 덮여 있었다. 완소이 맹강 등은 그것을 모른 채 수군을 이끌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자 상류 쪽에서 굽어보고 있던 네 총관이 붉은 깃발을 세운 네 척의 배에 올라타 물살을 타고 내려왔다. 그걸 본 완소이가 외쳤다. 활을 쏘아라. 그러자 송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활을 쏘니 화살은 마치 메뚜기 떼 날아가듯 적진을 향해 어지러이 날아들었다. 뜻하지 않은 화살 세례에 당황한 총관은 황급히 뱃머리를 돌려서 달아났다.
달아난 적의 수군은 배를 언덕에 댄 채 언덕 위로 뛰어오르고 있었다. 완소이가 그들을 뒤쫓았다. 문득 오룡용 꼭대기에서 깃발이 흔들렸다. 그와 동시에 갑자기 징소리와 북소리가 나며 일제히 뗏목에 불이 붙었다. 이어 불덩어리로 변한 뗏목들이 바람을 따라 물길 아래로 빠르게 내려왔으며 적의 전선들이 일제히 함성을 울리며 그 뒤를 따랐다. 전선 위의 적군들은 모두 다 긴 자루가 달린 창과 갈고리를 들고 있었다. 완소이와 맹강은 달아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을 맞아 싸웠다. 뒤쫓아온 적선 위에서 뻗어나온 긴 갈고리가 완소이의 배를 잡아챘다. 그는 적에게 사로잡혀 욕을 당하는 것이 싫어 칼을 뽑아들고 스스로 목을 찌르고 말았다. 맹강은 불 뗏목 속에 들어있던 화약과 염초가 일체히 터지면서 튀어나온 파편 조각에 맞아 투구와 함께 머리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한편 오룡용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등원각과 석보는 자기 편 수군들이 송강군을 치고 있는 것을 보자 기회를 놓칠세라 재빨리 군사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적의 전선들은 수심이 깊어지면서부터 배의 속력이 줄어들은지라 더 이상 뒤쫓지 못했으며 등원각과 석보도 또한 길이 먼 탓에 뒤쫓기를 그만두었다. 송강은 이번 싸움에서 완소이와 맹강이 목숨을 잃었음을 알자 목 놓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이 군사를 점거하여 출병하려 하자 오용이 간곡히 말렸다. 형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시 계책을 정해서 나아간다 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혜진과 해보가 고했다. 저희 형제는 원래 사냥꾼이었던 터에 산을 타고 고개를 넘는데 빠릅니다. 저희가 사냥꾼 복색으로 산 위에 올라가 불을 지르면 놈들도 깜짝 놀라 관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오용이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을 했다. 그 계책이 참으로 묘하오. 그러나 오룡룡은 지세가 높고 험해 기어오르기 무척 힘들 것이오. 만일 자칫 잘못하여 발이라도 헛디는 날에는 목숨을 건지기 힘들 것이오. 형님, 염려 마십시오. 저희는 반드시 뜻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조용히 좁은 길로 나아가 오룡룡으로 향했으니 그때는 이미 밤 초경 무렵이었다. 그들이 오룡룡 아래에 이르렀을 때 산 위의 적진에서 이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큰 길을 피하여 등나무 덩굴과 칡덩굴을 붙잡고 조금씩 산 위로 기어올랐다. 그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움켜쥐면서 산을 기어올랐다. 조금 더 오르자 그곳에 깎아지른 절벽이 나타났다. 그때 그들이 지니고 있던 강차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요란한 쇳소리를 내자 곧이어 산 위에서 적병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혜진은 황급히 엎드려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때 위로부터 크게 꾸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긴 막대자루가 달린 갈고리가 내려와서 그의 상투를 걸었다. 그가 황급히 허리에 칼을 뽑아 들었을 때는 이미 위에서 갈고리를 끌어당겨 그의 몸이 공중에 덩그러니 매달린 후였다. 이에 당황한 혜진은 황급히 칼을 휘둘러 갈고리 자루를 베어버렸다. 순간 그의 몸뚱이는 천길 만길이나 되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때 해보는 자신의 형 혜진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다. 다급해진 해보는 황급히 바위 절벽을 내려오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산 위의 적병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다. 적병들은 그의 머리 위로 무수한 바위덩이와 통나무들을 굴러 떨어뜨렸다. 그리하여 해보마저 절벽 밑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